이분 좀 모셔서 얘기 좀 듣게 해달라라는 요청 참 많았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인기가 좋으시더라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왜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아유, 인기 없습니다. 네. 오늘 뭐 책을 갖고 오셨네요? 네.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지난 1년 동안 저희 수사를 받았고 예.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저희만 알기는 좀 아까워서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누구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특히 제목이 압수수색입니까? 네, 통신조회 문자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 사건 때문에. 제가 볼 땐 몇만 건, 최대한 10만 건에 이를 것 같은데 이번에 3,600명은 올해 한 것만. 올해 통신영장 해서 통신조회.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관계없는 분들, 뭐 저희 초등학교 딸들도 다 문자를 받았거든요. 어머니, 뭐 친인척, 친구들, 저희 동네 LP바 사장님, 뭐 저랑 그래도 한번 저희가 염색하러 가는 곳 염색 사장님 뭐 그거 받고 막 벌벌 떠셨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피해자가 한 명이잖아요. 윤석열 피해자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수만 명이 좀 고통을 겪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아보니까요, 변호사들도 모르는 게 정말 많더라. 네. 통상 이렇게 변호사 선임하면 압수수색할 때 같이 대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변호사들도, 심지어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압수수색 현장을 잘 모릅니다. 그분들도 저희랑 이번에 하면서 나름대로 배우신 거예요. 예. 쭉 이제 압수수색해서 저희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가져가서 포렌식이랑 그 절차를 거치고 그 증거 선별을 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음에 소환 조사. A부터 Z까지 저희가 겪었던 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적었죠. 봉 기자님은 지금까지 압수수색 몇 번 당했어요? 저는 한 번 당했어요. 한 번. 네. 집에 있을 때 당했습니까? 네, 집에 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노크는 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범죄자잖아요. 저희 뭐가 중대? 뉴스타파 대통령의 명예훼손 했다고 이제 중대범죄자 돼서 작년에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1급 살인에 준하는 뭐 국기문란 사범, 그런 표현했죠. 중대범죄자, 뭐 희대 뭐 대선 조작, 뭐 이런 좀 그건들을 많이 퍼부으셨는데,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하진 않죠. 와서 보니까 새벽 4시부터 기다렸더라고요. 새벽 한 4시, 5시쯤에 와서 기다립니다. 집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중에 중대범죄자에서도 주범이니까 제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딱 수사관 한 명이 저희 아파트 현관문 열고 나가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복도 있잖아요. 거기 비상계단, 거기서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큰딸 학교 데려다 주러 아침 8시 반쯤 나갔더니 딱 숨어 있다가 저한테 다가와서 수사관 신분증 보여주면서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온다. 그리고 공범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른 공범, 이 공범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이제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한상진 기자는 집에서 샤워하고 있었나 봐요. 한상진 기자는 저희 집 압수수색이 시작되니까 혹시 제가 알려줄까 봐 한상진 기자는 샤워하고 있는데 초인종을 누른 거죠. 초인종을 눌렀고, 거기서 빨리 또 문을 안 따면 소방 경찰을 불러다가 현관문을 뜯죠. 네. 그러면은 봉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쾅쾅쾅 문 열어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렇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니까 그럼 영장을 제시하던가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담은 거예요. 근데 이 수사관이 한 명,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몰래 기다리던 그 수사관이 영장을 안 가져온 거예요. 안 가져온 채로 저희 집 문을 개방한 채로, 근데 저보러 이제 열고, 애는 그 봉 기자님이 데려다 주지 마시고 부인분한테 좀 데려다 주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러 문을 열었더니 이분이 문을 딱 잡고 안 놓는 거예요. 문이 일단 열렸으니까. 받을까봐. 그래서 제가 영장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영장이 없대요, 지금. 갖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영장이 없는데 왜 문을 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불법 압수수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일반 국민 같으면 당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자니까 저희가 당한 일은 불법적인, 편법적인 압수수색 전체를 기사로 썼고 또 책에 담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검찰에 소환조사 갔을 때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있었던 압수수색 상황에서 제가 주장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의 압수수색은 불법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질문과 답변이 초반에 한 30개가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만약에 기자들을 여러 명이 아니었다면 더구나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검찰청이 디지털 캐비넷을 운영한다. 검찰청이 운영하는 디지털 그 수사망이 디넷이라는 것인데 디넷에 내 허락 없이 나 몰래 내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저장한 거예요. 몰래. 이 사건과 관계없는데. 그랬다가 이진동 기자한테 걸렸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기자이다 보니까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취재를 하게 되는 거죠. 취재를 해서 알리니까 이번에 대검찰청에서 뭐 관련 대검의 예규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규를 바꿔서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불법인데 자기들의 예규라는 건 규칙인데 그걸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세 분 사진이 보이는데 누구예요? 네.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김용진 대표시고 예, 이게 저희 같이 앞섰던 한상진 기자. 그렇군요. 네. 이제 사실은 저는 오늘 우리 처음 보잖아요. 네. 처음 이제 인터뷰할 땐 저는 항상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렇게 좀 마음도 좀 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책에 이렇게 그냥 무서운 압수수색 딱 나와서 그 얘기부터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편하게 시작을 못한 느낌인데 어제 이명수 기자가 나왔거든요. 네. 두 분이 친구라면서요. 네, 네. 친구를 먹기로 한 겁니까? 그렇죠. 대선 끝나고 알게 됐고 네. 대선 전에 알았다면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예. 아쉽게도 대선 끝나고 나서 아는 바람에 아쉽게 됐죠. 제가 이제 봉직 기자 네. 그 이렇게 가끔 보는데 어딘가에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명수 기자를 언론계의 마동석? 네, 네. 무대뽀. 무대뽀. 근데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명수 기자는 무대뽀적인 정신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마동석처럼 막 이렇게 설치고 그런 타입은 아니고 굉장히 좀 조용하고 부드럽죠. 예, 조용하고 부드럽고 이제 말하는 거 보시면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 대답만 하면 이제 상대방이 이명수 기자한테 설명해주고 싶으니까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김대남 전 비서관 녹취록 뭐 저도 이제 그 보도하기 전에 쭉 봤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작년 9월부터 그런 사람과 연락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근데 얘기를 듣다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마침 저희 뉴스타파가 해온 게 뭐냐면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사건 저희가 이제 최초 보도했고 네. 지금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돼 있는 저희가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청부민원만이 문제가 아니구나. 여론 조작하는 팀이 있고 이 여론 조작하는 팀이 뭔가 권력층과 연계된 그림이 보여요 지금. 근데 이런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데 마침 대통령실 시민소통 비서관 시민사회수석실이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데인데 거기에 비서관 직무 대리가 시민단체 고발을 내가 시켰다. 이런 얘기를 그게 길진 않아서 그런 얘기를 이명수 기자가 하길래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취재와 닿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가 취재를 해왔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그 부분만 저에게 제공을 해줘서 그거는 뉴스타파하고 한겨레, 뭐 시사인, 오마이뉴스, 뭐 미디어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언론 장악 공동 취재팀을 만들었어요. 뉴스타파도 뭐 상대적으로 작은 매체이기 때문에 일개 뭐 한 개 매체가 할 일은 아니고 예. 이 정권의 특징은 언론에서 뭐를 써도 다 무시하잖아요. 예. 예, 무시하고 부인하고 아니라 그러고 지금 보니까 뭐 명태균 그 텔레그램 메시지 어제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공천이 안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경선하라고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때처럼 여러 언론이 연대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뉴스타파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뉴스타파 한 12년 정도. 12년. 네. 참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용진 기자가 지금 대표로 있죠. 네, 네, 네.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네. 안 그래도 김용진 대표도 예, 안부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12년 됐는데 맨 처음에는 후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요즘 어때요? 운영은 괜찮습니까?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 덕분에 거기에 분노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뉴스타파는 뭐 일단 주인이 없잖아요. 후원자들이 주인이고 뭐 재벌이든 아무 권력자든 대통령이든 저희는 뭐 누가 보도를 하지 말라고 외압이나 압력을 넣을 주체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후원자분들이 많이 느셨고 저희가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작년에 진짜 그 여론 개입, 대선 개입, 여론 개입, 대선 여론 조작 수사팀 만들었을 때는 정말 저희도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니네는 가짜 뉴스의 총본산 매체야. 니네가 한 거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딱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조중동하고 협공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작년 한 9월부터 12월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죠. 저희가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의 진실은 이겁니다라고 기사를 아무리 써도 확산이 안 되니까. 그거는 사실 진보 매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검찰이 딱 출입기자단 불러다가 중앙지검 4차장이 티타임이랍시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그거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쓰는 그 우리 법조 기자단의 문화가 사실은 검찰의 힘은 검찰 자체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과 언론이 합쳐졌을 때 검찰은 스피커 역할은 못 하잖아요. 소스를 던져주면 그걸 언론이 받아먹고 검증 없이 받아먹고 국민한테 그대로 전할 때 사실 그게 가짜 뉴스죠. 네. 뉴스타파는 후원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하고 싶을 때. 네. 특히 저희가 온 지 2년 됐거든요. 이번 달로 해서 딱 2년 됐는데 뭐 일체의 수익 사업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광고 협찬 자체가 없고 심지어는 유튜브의 뉴스타파가 그래도 구독자가 130만 정도 되는데 유튜브에서 주는 수익 있잖아요. 그것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왜 안 받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모르고 받았다가 그 광고가 이렇게 임의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광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공익 광고 같은 것만 넣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아예 저희는 수익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유튜브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이거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유튜브 유료 구독자 아니시더라도 뉴스타파 컨텐츠는 광고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오시면 후원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파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뉴스타파 얘기하는 게 좀 주제 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깨어있는 언론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뉴스타파. 아까 이명수 기자 얘기했는데 저는 어제 이명수 기자 인터뷰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명수 기자는 정식으로 막 이렇게 기자 어디 회사에 입사해서 훈련받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기자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역사를 바꿔가고 있잖아요. 기자란 뭔가, 언론이란 뭔가. 제가 어제 참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봉지욱 기자님 이렇게 보니까 원래 YTN에서 처음 기자 시작을 거기서 하셨더라고요. 수석 기자 잠깐 하다가 그랬다가 또 방송통신위원회 뭐 조사관? 공무원, 그러니까 방송위원회에 갔다가 이명박 정권 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합쳐지면서 이제 강제로 공무원이 전환이 됐죠. 방송통신위원회 이명박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회 있었는데 진짜 못 있겠더라고요. 한 4년 6개월 있었는데. 오래 계셨네요. 그러니까 최시중 위원장 있을 때 있었는데 그때도 뭐 사실 좋지는 않았죠. 제가 외부에 막 칼럼 기고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징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방송위원회. 최초의 방송위원회 시험 치고 들어갔죠.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저는 프로듀서, 시사교양 프로듀서, PD수첩 프로듀서를 하고 싶었는데 MBC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시험이. PD로 들어가야 되죠. 시사교양 PD는 안 돼요, 시험을 치는데. 근데 기자는 그냥 치면 그냥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 YTN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창의력은 없구나. 창의력이 없으니까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 창의력이 없고 다행이구나. 그리고 PD라는 게 아무나 하는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무리 시사교양 PD라도 뭐 영상이나 그런 안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는 좀 없죠. 시험은 좀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JTBC 기자가 또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럼 JTBC는 경력 기자로 들어가신 겁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JTBC에 얼마 있었더라? 한 12년. 오래 계셨네요. 이제 거기서 탐사 보도 전문으로 하시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 들어갔을 때 이제 저를 뽑아주신 분이 이규현 중앙일보 출신 탐사보도에서 좀 유명하신 기자인데. 그래요. 거기서 뭐 또 했어요. 프로그램 제목이 스포트라이트. 뭐였는데. 스포트라이트. 그거를 하시면서 저를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 간다고 이렇게. 저는 그 탐사보도 별로 이렇게 보는 건 좋아하지만 저 너무 고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거부했는데 나중에 이제 끌려갔죠. 끌려가서 한 6년 하다가 보도국에 내려와서 또 탐사팀을 했죠. 원래 탐사에 막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간 거는 아니었는데. 관심이 없진 않은데 일반 출입 기자 보도 담당 기자를 하다가 보면 탐사를 하더라도
뉴스 오늘 당일 뉴스에 낼 수 있는 보도국의 탐사팀하고 스포트라이트의 탐사팀은 1시간짜리를 만들어야 되고 예. 취재 기간도 6주에서 8주, 9주 막 이렇게 주니까 그렇다면 6주에서 9주를 만들어서 하나를 내보내면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빨리 특종을 잡으면 빨리 내고 싶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예. 이경 국장이 이렇게 끌어주셔서 예. 거기서 많이 배우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고생을 하셨지만 거기에 계시면서 스포트라이트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도 3번이나 받고 정말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가장 꼽는 거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2016년 총선 직전에 그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예. 그게 이제 총선 직전에 이게 누가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 13명이나 왔는데 국정원에서 그분들을 다 숨겼어요. 이름이랑 심지어 생년월일까지 다 바꿔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았죠. 그분들을 찾아서 그때 당시 진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는 것을 보도했는데 저는 지난 정권의 문재인 정권, 제가 오늘 이 얘기 처음 한번 드릴게요. 어디 가서 이런 물어보시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2018년 5월에 제가 보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2018년 4월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을 4월 달에 처음 했어요. 예, 예. 처음 했는데 저희가 원래 4월에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보도하면 이분들은 이제 일부는 자의에 온 분이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로 온 분도 있지만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여종업원 중에 예. 지배인, 그러니까 남자 지배인, 허강일 지배인이라는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강압이나 뭐 이런 거에 인해서 그냥 강제로 오신 분도 있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봤더니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고 싶냐면 남한이 당연히 좋은데 내가 여기 있으면 부모님이 처형당할 수도 있고 난 평양에서 이분들이 다 평양 출신이에요. 또 평양에서 옆집 가족이 갑자기 없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조금 효심이 너무 지극한 친구들은 돌아오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갔을 경우에는 남북관계 지금 훈풍 불고 좋은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좀 미뤘습니다. 한 달 정도. 그럼 그 정상회담 끝나고 하겠다고. 네. 미뤘는데 어떤 일이 방송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며칠인데 저한테는 통일부 차관 저희 막 마지막 그날 밤 일요일 밤이었나? 일요일 밤 9시에 그때 했었나? 근데 통일부 차관이 전화가 왔어요. 그 방송을 안 해주면 어떻겠느냐? 오늘 방송에 안 나갈 수 없느냐? 예고까지 나간 상황이었습니까? 네, 예고까지 나가고. 근데 본 방송을 예고까지 보고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이경 국장이나 다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경 국장은 통일부 차관보다 훨씬 높은 선에서 전화를 한 거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제 생각에는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이걸 해야 된다. 지금 같은 남북 관계에서 이런 보도 나가잖아요. 그럼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업원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이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건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언급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13명이 집단 탈북을 했다. 더구나 평양에 사는 애들이 했다라는 거 되게 심각한 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예. 방송을 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큰 사건인데요. 네, 큰 사건이죠. 지금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그런 것들을 밝힐 날이 오겠지만 오늘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통일부 차관님 저한테 녹음돼 있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본인 생각이냐 차관님 생각이냐 했더니 말을 안 해요. 윗분들 생각이냐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송사에 압력을 넣어서 그 전에 세월호 때 그렇죠.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세월호 보도 뭐 하지 말라거나 줄이라고 했잖아요. 마침 제가 그걸 보도했네요. 김시곤 보도국장이랑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자회견 끝나고 저랑 처음 통화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날 뉴스 2014년인가 그때 뉴스로 냈었던 것 같아요. 15년인가.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저는 직접 전화 받은 당사자가 된 거죠. 보도를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보도했습니다. 그냥. 보도하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알게 됐고 기자가 이렇게 취재하고 또 보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가끔 겪게 되는데
그럴 때 봉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하지 말라면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 이유는 아마 그 사람 본인이나 자기 누구한테 그걸 부탁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하고 싶다. 아, 이게 진짜 문제가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제가 한 100 정도를 의심했는데 뭐 보도를 하지 말라 압력이 내려오면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 뭔가 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제 JTBC에서 나와가지고 네. 뉴스타파에서 기자를 하면서 이것저것 하니까 그나마 있었던 울타리조차 걷어버리고 광야에 사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처음에 갔을 땐 깜짝 놀랐죠. 큰 회사에 있다가 예. 사실 뭐 이렇게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기자 수도 그렇고. 뭐 근데 처음에 딱 그 첫날 갔는데 그 MBC 사장에 있었던 최승호 PD, 제가 첫 출근한 날 아침에 네. 최승호 PD가 그 카메라 기자랑 나가는데 본인이 그 카메라 다리, 삼각대 예. 다리를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직접. MBC 사장까지 예, MBC 했던 사장하다 사람이. 다시 돌아오셨는데 뉴스타파는 그런 곳입니다. 김영진 대표도 지금 기사 쓰고, 예, 기자로서 대표지만 기자로서 예. 기사 쓰고 직접 발로 뛰고 여기는 뭐 대표건 뭐건 다 똑같은 위치에서 저도 이제 JTBC에서도 탐사 팀장 하다가 왔고 지금도 이제 최근에 팀장을 맡았는데 팀장이 뭐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똑같이 기사 쓰고 뭐 제가 할 일을 시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전부? 취재 기자는 한 20명 되고 저희는 또 한 많구나. 데이터 전문 기자들 한 6명. 예. 저희는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들, 검찰 특수활동비 이런 거 지난해 저희가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 방대한 데이터를 와서 처리를 해서 거기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뽑아내서 기사를 쓰는 건 제가 볼 때 뉴스타파가 아마 국내에서는 제일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봉직 기자님 이렇게 오늘 쭉 찾아보면서 이런 글을 봤어요. 2023년 8월 30일 날 네. 봉 기자님이 아마 어디 SNS에 올린 것 같은데 기자질을 이젠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매일 잠깐씩 드네요. 그저 심각하게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나라가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뒤엎을 도리도 없네요.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기억나세요? 언제 이걸 쓰신 것 그 언제 같아요? 2022년 작년 8월 30일. 작년 8월. 그렇죠. 뭐 사실은 뭘 해봐도 작년 8월이면 이제 이 사건 수사 시작 직전이에요. 저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작년 9월 1일에 시작이 됐으니까 8월 31일입니까? 8월 30날. 30날. 예. 날짜별로도 기억할 수 예. 있어요? 저녁에 6시 13분이에요. 느낌이 왔나 보네요. 내일 모레부터 수사가 시작된다는. 저 때 제가 작년 6, 7월 때 좀 무기력했던 게 어떤 보도를 해도 얘들은 움직이지 않는구나. 굉장히 이게 상식적인 집단,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근혜 때만 해도 장관의 비리나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쓰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고 보직을 해임시키고 하는데 이 정권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집단이구나. 기자들이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때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이런 생각 들죠. 아무리 해도 뭔가 바뀌는 것 같지 않고 이거는 뭐 해도 너무하다 싶고 정권이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 뉴스타파 와서 이렇게 하시면서 경찰, 검찰 조사 이런 거 너무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몇 번이나 보니까 받았어요? 어제도 네. 유일임 그 위원장의 예. 친인척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이른바 청부 민원을 했던 분들, 청탁을 받고 부탁을 받고 민원을 냈던 분들이 저희와 뉴스타파와 MBC를 고발을 했습니다. 예. 고발을 했고요.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부로 사건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 지금 경찰 사건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조사받느라고 일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매주 나오라고 하지는 않는데 예. 조사를 한번 나오라고 하면 준비는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며칠 허비는 또 되죠. 네. 요즘에 이제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뉴스타파에서는 이렇게 분야를 딱딱딱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막 다 달라붙어서 합니까? 다 달라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타파가 지향하는 바는 뭐 사회적 다양성 그리고 그 사회 그 소외
지역지대에 계신 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 소수자들 당연히 저희 같은 매체니까 할 수 있어요. 제가 JTBC에 있을 때만 해도 뭐 사회적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 한 번은 하라고 하죠.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나 그 2014년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는 보도를 지속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손석희 사장 나중에 보니까 어젠다 세팅이 아니라 이건 어젠다 키핑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이슈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면서 끌고 가면서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걸 기성 언론사에서 하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뉴스타파는 보면 아시겠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저희 뭐 홍주환 기자나 저희 기자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몰래카메라를 3개, 4개를 차고 가서 일을 합니다, 실제로. 예. 쿠팡에서 과로사가 계속 발생하는데 정말 무슨 뭐 어떻게 했길래 그런 거야. 그런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냥 기사를 쓰면 스트레이트 기사로 끝나겠지만 저희가 이제 직접 체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소고발도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 파트가 있고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있는 팀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권력 비판, 권력 감시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래서 다른 매체들과 협업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명수 기자랑도 뭐 앞으로 쭉 뭐 몇 개 할 게 더 있는데 지금 나온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명수 기자가 정식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또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집요하게 이렇게 뭐 지난번에 새벽 1시에 김건희 개 데리고 산책하고 이러는 거는 뭐 일주일간 뻗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얘기를 그날 하여튼 뭐 3시인가 자고 있는데 막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뭐 하나 찍었다고 그래서 예. 그러냐고 잘했다고 그러고 끊었는데 굉장히 이제 상의를 많이 합니다. 저랑 이제 본인은 내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뭐라 했냐면 좀 친해지니까 내가 기자란 소리를 들어도 될까 그러더라고요. 전 반대로 생각했죠. 야, 네가 진짜 기자다. 그리고 너는 그리고 7시간 그 이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하니까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저는 겁도 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갖고 맨날 밤에 많이 돌아다니고 자기 취재한 이 지금 김건희 계산책도 밤에 돌아다니다 찍은 거 아닙니까? 예. 주로 밤에 뭘 많이 하더라고요. 새벽에.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불안 요소,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본인이 그걸 잘 극복해낸 거죠. 지금 보면 요즘 보니까 되게 여기저기 출연도 많이 하고 원래 그런 또 타입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등치에 안 맞게 굉장히 수줍어하고 예. 술도 잘 먹게 생겼잖아요.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명수 기자가. 예. 근데 이제 제 말씀은 그렇게 그 아직은 덜 다듬어졌지만 네. 또 훈련받은 우리 봉 기자님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예를 들면 뭐 훈련을 받아서 리포트를 자기가 만들고 하는 건 저는 그건 크게 지금 봤을 때 생각해 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부분 그 친구가 해온 취재물에서 어떤 주제를 뽑고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장인수 기자가 아주 그건 베테랑이 잘 하고 있어서 그 두 분이 아마 케미를 잘 맞춰서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그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기존 언론의 문법이나 로직에 갇히는 게 맞나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갇히지도 않을 스타일이거든요. 본인이. 네. 아마 자기 하던 대로 할 겁니다. 그냥 계속. 지금 우리 봉 기자님이 가장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뭔지 여쭤봐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터지는 사건들이 이제 요즘 보면 뭐 김대남 녹취록도 있고 크게는 명태균 그 텔레그램이나 뭐 녹음 파일. 근데 개인적으로는 명태균 녹음 파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반에 관심이 있어서 좀 알아보니까 중요한 것은 명태균 녹음 파일은 2022년에 이뤄진 지금 올해 공천이 아니고 2022년 보궐선거 때 이루어진 녹음 파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이 하는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만약에 내가 이 정권에서 날 보호 안 해주면 난 이걸 어딘가에 숨겨놨고 터뜨릴 거야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꼭 저희가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나오면 큰 폭발력이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관심 있는 것은 여론 조작입니다.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던 정황들과 직간접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최근에 보도한 것은 뭐 김대남 전 비서관이
시민단체를 움직여서 MBC나 비판 언론사들,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사들을 고발시켰다. 고발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죠. 죄송하지만 여론 조작입니까? 여론 조사 조작입니까? 여론조사 조작은 아니고요. 여론 조작. 여론 조작. 예. 근데 그 여론 조작이 선거 시작 어느 단계부터 있었느냐, 대선 때부터 있었느냐, 이후에 있었느냐,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좀 하다 끝나느냐, 아니면 지금도 지속되느냐, 거기에 윗선은 누구고 돈을 댄 사람은 누구냐. 예, 분명히 돈이 또 오가기도 했으니까. 여론 조작은 늘상 그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체가 밝혀지면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건 그런 특검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 때도 드루킹 특검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왜 한동훈 대선 과정에서 네. 여론 조작도 원희룡 쪽에서 공격하면서 드러났고 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것도 그런 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대선 때부터 뭔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 등장하기 전부터요? 그러니까 후보가 임명되기 전부터 경선 후보였을 때부터. 예. 네. 그 윤석열이 후보 되는 과정에서 뭔가 여론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아니 후보 되는 과정뿐만이 아니고 선거를 치를 때도 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아. 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거는 내부자의 예. 그러니까 물증을 가지고 양심 선언이나 내부 고발을 해주시는 건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이 보면 어찌됐든 그 안에 같이 일하던 내부자들이 명태균 씨도 그쪽 멤버였잖아요. 예. 근데 그런 멤버들이 이제 이탈을 하면서 생긴 일인데 저희는 총선 딱 끝났을 때 민영수 기자는 저는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찔러봐야 잘 안 될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잡아야 될 사람은 내부자야. 라고 했던 거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 우리 봉 기자가 뜨면 또 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도 노력은 하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고 진실이면 제가 볼 때는 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처음 뵀는데 이 정도 하고 네.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좀 네. 들러주십시오. 우리 봉 기자님을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끝으로 그 책을 좀 특이하게 이번에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펀딩으로 책을 만들어요? 네네. 지금 책이 출간이 아직 안 됐어요. 아하. 네. 이 책을 시중에서 사시려면 10월 10일 이후에 지금 인쇄하고 있는데 지금 요건 제가 인쇄소에서 가져온 겁니다. 아하. 오늘 여기 나와서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가장 먼저 저희 압수수색 책을 받아보시려면 알라딘이라는 예. 서점 있잖아요. 온라인 서점. 예. 알라딘에 가시면 북펀딩 오늘 아마 여기 그 댓글 링크로 달아주신다고 그랬는데 북펀딩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 책을 그러니까 사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전 구매하시면 10월 7일부터 받아볼 수 있을 건데 지금 우리 저거 나갑니다. 책 압수수색 펀딩 하면서 링크가 나가니까 여기서 먼저 사시면 가장 먼저 받아보시고 후원자 명 이름이 적힌 뭐 특별 엽서 카드인가 그걸 같이 보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꼭 구해서 보도록 하죠. 아니 이건 여기 드리려고 제가 그래요? 이게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1세니까요. 그러면 또 제가 네. 또 나중에 따로 구해서 좀 좋은 분들 드리도록 하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갑자기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되게 세게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걸 보고 요령을 좀 많이 네. 배우겠습니다. 네. 레아 저하님께서요. 봉지욱 기자님 딸 에피소드 듣고 웃음이 나면서도 슬펐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거 그거 말고 또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뭐 무궁무진하게 많죠. 제 에피소드도 있지만 예. 뭐 한상진 기자나 예를 들면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어요. 트라우마. 아니 봉 기자님이 따님이. 딸 같은 경우들은 표현을 잘 안 하죠. 큰 딸은 이제는 중1이고 예. 작은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사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알 텐데 예. 내색은 잘 하진 않죠. 근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처음에 한 6개월간은 굉장히 또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또 유일임 위원장 그게 또 서울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그걸 보도했기 때문에 방심위 직원들 그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최근에 2번째 했잖아요. 또 한 번 제가 볼 땐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당한 곳은 일반 형사부가 아니잖아요. 검찰 특수부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검사와 수사관이 처음에 6명 왔다가 2명이 더 왔습니다, 오후에. 나중에. 그래갖고 8명이 9시간 반 동안. 들어와서 막 있었어요. 집안을 해집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여기 있습니다. 아.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 바디캠이라는 걸 차고 오거든요. 예. 차고 오는데 영장 예를 들면 이 뒷면이 영장 첫 화면이거든요. 아, 이게 영장 예. 모습이구나.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지금 보이네. 하레이션 생기니까 좀 세워보세요. 압수수색 검증 영장.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사가 검증을 한 것 같아요. 판사가 이걸 보고 딱 돼 있는데 요걸 이제 영장을 꼭 보셔야 되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막 있거든요. 유효 기간이나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영장이 이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당황해서 그런 거 네. 뭐 제시하라는 말도 일반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봉 기자님은 그나마 기자라서 영장 제시합시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본인이 제가 보니까 본인이 무엇보다 좀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모르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이 도장 찍혀 있잖아요. 예. 이 도장이 없으면은 아하. 야간 압수색은 못 하는 거고 새벽은 못 하는 거고 이 도장이 있으면 밤 12시, 1시에도 저희 집에 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의미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이 책에 제가 특별 부록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과 답변을 좀 나름대로 쉽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요.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침해 이런 거 당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쓰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보면. 자기들. 지난번에 그것도 검사 출신인가? 제대로 수사받는 법 뭐 이런 거 책 한번 써가지고 화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공수처 주신 검사인데. 네. 오늘 아주 말씀 감사하고 네. 또 뵙기를 원합니다. 네. 예. 봉죽 기자님 오셨다고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이쁜이 맘님, 청개구리님, 보수형님 TV님, 무공화님, 꽁이와 산이 놀이터님, 동천성님, 지상민님, 고우리님, 무공화님, 청개구리님 또 보내신 거죠? 원희님, 로티님, 김지우님, 다소니님, 고우리님, 박혜림님, 어쩔님, 로즈마리님, 원희님, 미니님, 꾹꾹윰님, 김지우님, 김영일님, 긍정랑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